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통합학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수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관심 속에서 이 강연을 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초에 설문조사를 회원님들께 해서 그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이 강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들을 보여주셨어요. 어, 특히 이제 이번에 내면 가족 체계 치료 IFS에 대한 관심이 또 뜨거웠는데, 그동안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이제 강연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우리 강사 선생님께서 미국에 계시기도 하고, 또 조금 더 소통하면서 하시기를 원하셔서 실시간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신청을 하셨고, 진행하다 보니까 일반 줌이 아닌 웨비너 방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보통 이제 줌으로 참여하실 때와는 좀 다른 화면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름 바꾸기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동 기록됩니다. 그리고 강의 진행 관련해서 몇 가지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입장하실 때 동의서에서 이미 동의합니다를 하셨겠지만 오늘 강연 내용에는 사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에 대한 비밀 보장 유지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 녹화가 되고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개인적으로 녹화하는 일은 없도록, 또 그렇게 되지도 않지만 또 혹시라도 따로 캡처나 이런 걸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Q&A 아래 밑에 창에 보시면은 Q&A 창이 있습니다. 강의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은 채팅창 말고 Q&A 창으로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질문 취합해서 강의 뒤쪽에 질의응답 시간을 15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감은 11시 30분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취합을 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1시 30분 이전까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강의해 주실 권혜경 박사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혜경 박사님은 사이칼러지 코리아 대표이시고요. 한국 공식 IFS 트레이닝 책임자이시고 또 슈퍼바이저이십니다. 아마 자세한 소개가 메일로도 나갔었는데 이미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관심. 그럼 박사님 강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권혜경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토요일 아침에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숫자를 보니까 1.2K라고 써져 있는데 아마 한 1200명 정도가 사인업을 하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떻게 보면 한국의 IFS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요. 저는 정신분석가로 뉴욕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뉴욕에서 정신분석가로 또 트라우마 치료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제가 2014년도 세월호 참사 때 빨리 트라우마 치료를 하는 방법을 한국에 계신 치료사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려서 많은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 분들이나 아니면은 많은 분들이 그 사건으로 영향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제가 직접 내담자들을 만날 수는 없고 빨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트라우마 치료 방법들을 알려드려서 내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여름에 통합적 트라우마 세미나를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2014년도. 그래서 원래 그 기획을 하기로는 1회성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게 연중 행사가 되게 됐어요. 그래서 매년 여름 한국에 나가서 통합적 트라우마 세미나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통합적 트라우마 세미나를 시작을 했다가 그다음에 좀 더 거기서 빠지는 내용들을 보강을 해서 애착 트라우마 세미나를 또 만들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복합 트라우마 세미나를 지금 3개를 하고 있고요. 매년. 그다음에 사이칼러지 코리아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해서 심리치료사 선생님들을 위한 평생교육, 지금 여러 가지로 뉴로사이언스의 바탕을 둔 치료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잘 하고 계신 분들을 섭외를 해서 언어 장벽 없이 그다음에 외국에 나가지 않으셔도 선생님들이 좋은 강의를 들으실 수 있게끔 그런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IFS 같은 경우 이렇게 좋은 방법들이 한국에서 트레이닝이 유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리처드 슈얼츠 박사님하고 IFS 연구소랑 같이 협업을 해서 한국에 IFS 트레이닝, 공식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2년 전부터 트레이닝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 IFS 레벨 1 트레이닝을 마치신 분들이 한 100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에 계신 IFS 치료사 선생님들에게 IFS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IFS라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내면 가족 체계, 내면 가족 체계라고 하는 거 아시죠? Internal Family Systems라고 하는 거에 약자를 IFS라고 이렇게 줄여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강의 제안을 받고요. 제가 이메일 받은 거는 상담학회 회원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니 여기에 맞춰서 강의를 해주십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들어보면 이게 도대체 뭔가 내면 가족 체계가 어떤 것들인지 어떤 부분인지 그래서 제가 카테고리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세계 같은 경우는 내면 가족 체계가 뭔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요. 그 말은 내면 가족 체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남들이 IFS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게 과연 어떤 건지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알고 싶다는 어떤 요구들도 있었고 아니면 내면 가족 체계 이론을 임상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아마 이런 분들은 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간단한 소논문들을 통해서 IFS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어보신 분들 같아요. 그런데 이걸 실제로 임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아이디어가 좀 더 필요하신 것 같고 그 뒤에는 조금 더 깊이 있게 IFS를 나름대로 조금씩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적용을 하는 데서 어려운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1200명 정도가 지금 계시는데 여기서 아주 다양한 수준으로 IFS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강의 포커스를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강의를 드리지만은 너무 기본적이지 않게 기본적이지만 그 안에서도 이미 IFS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뭔가 새로운 것들을 가져가실 수 있게 강의를 제가 조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이 많을 테니까 꼭 질문과 답변 시간을 남겨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걸 받아보고는 정말 상담학회에 계신 분들은 참 욕심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원하시는구나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제가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면으로 들어가기라고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IFS에서는 내면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컨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면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 말은 되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감이 안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강의를 하기 전에 강의 실습, 강의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도 될 겸 그다음에 내면으로 들어간다는 게 어떤 것들이 이제 체험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면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특히 모든 심리치료에서 중요하겠지만은 IFS 심리치료에서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IFS의 주체는 내담자가 스스로 인파워링이 되는 건데 많은 내담자들이 처음에 상담을 찾아올 때는 주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괜찮을 텐데 우리 직장 상사가 그렇게 해서 내가 문제가 있고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항상 많은 내담자들의 포커스가 내 자신이 아닌 외부를 향해 있어요. 그렇지만 외부로 향해 있는 그 내담자가요. 끊임없이 외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외부에 있는 그죠 남편이나 직장 상사가 상담해 와서 내가 변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내담자들은 계속해서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외부로 내담자들이 향해 있는 포커스를 내면으로 향하게 해서 오케이 그 남편이 그렇게 할 때 당신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항상 해서 그 유턴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내면으로 내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개념인지 그걸 내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앉으신 자리에서 지금 뭐 펜이나 이런 것들 들고 계시면요. 다 이렇게 드랍을 하시고 최대한 편안한 자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최대한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 보시고, 눈을 감으실 수 있으시면 눈을 감으시고, 언제든지 불편하시면 눈을 뜨셔도 괜찮습니다. 보통 우리가 눈을 감으면 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금 더 관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눈을 감는 거고, 그렇지만은 언제든지 불편하시면 눈을 뜨셔도 된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편안한 자세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천천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어디 불편한 데가 없는지, 어디 결리는 데는 없는지, 혹시 내가 긴장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숨을 혹시 참고 있는지, 숨을 편안하게 쉬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지금 자세가 불편하다면 자세를 고쳐 앉아 주시고요. 몸이 좀 결리는 것 같으면 스트레칭을 좀 해주신다거나 마사지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몸에 관심을 주시고 몸이 필요한 것들을 지금 잠깐 해주세요. 지금 몸이 조금 편안한 상태가 됐으면 내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내면에서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 특히 오늘 IFS 강의를 듣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지금 듣고 싶어하는 이 강의를 듣게 돼서 아주 신나하는 마음이 있는지, 혹시 뭐라도 하나 빠뜨리면 어떡하나 초조해하고 걱정해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나는 IFS에 대해서 좀 아는데 너무 기초적인 걸 들으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어떤 내담자나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 아니면 어젯밤에 있었던 일 때문에 오늘 강의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지, 오늘 IFS 강의를 듣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들을 느끼실 수 있으시면 그냥 니네들이 있구나 라고 알아차려 주세요. 그리고 오늘 강의를 편안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들을 수 있게 지금 걱정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아니면 오늘 강의를 집중해서 듣지 못하게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잠깐만, 오늘 2시간만 좀 편안한 장소에 가서 쉴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단지 2시간만 시간을 달라고, 2시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들이 동의를 한다면 그 마음들을 편안한 장소로 데려다 주세요. 그 마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 장소에.
편안한 장소에 가서도 여전히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강의에 집중하면 무슨 일이 있을까 봐 걱정해서 계속해서 네가 여기서 쉬지 않고 내 옆에 있으려고 하는지. 그 얘기를 듣고 그게 이해가 되시면 아, 네 걱정이 이해가 된다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나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게 진심으로 느껴진다면 알려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얘네들한테 2시간 후에 다시 만나자고 인사를 하고 준비가 되시면 천천히 몸을 움직이고 천천히 눈을 뜨시면서 다시 이 방으로 나오세요. 네, 어떠신가요? 이게 지금 잠깐 내면으로 들어가서 이 작업을 하기 전이랑 하고 나서 선생님들 그 몸과 마음에서 뭔가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뭔가 조금 더 가라앉은 것 같고 뭔가 좀 더 침착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간단한 명상 같은 작업을 해봤는데 이걸 쉽게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이게 참 어려운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건 모든 내담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내담자들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게 상당히 쉬운 내담자들도 있고 내면으로 들어가는 게 상당히 어려운 내담자들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내담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제가 항상 어떤 새로운 이론들을 배울 때 내가 직접 그 이론이 내가 내담자가 돼서 경험을 해봤을 때 어떤지를 알 수 있으면 똑같은 기법을 내담자한테 적용을 했을 때 훨씬 더 내담자의 반응을 이해하기가 쉽고 그죠? 내담자에게 좀 더 맞게끔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경험해보기 위해서 내면으로 들어가기를 했고요.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그죠? 사실 상당히 많은 것들을 커버를 하지만은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2시간 동안 알면은 선생님들이 이 개념들을 가지고 이미 하고 있던 그 상담 기법에 적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강의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IFS 치료가 어떻게 나게 됐는지 이 치료 방법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IFS 치료에 있어서 목표가 어떤 것들인지를 알고 그래서 항상 IFS 치료를 할 때는 매 세션마다
그죠? 아니면 또 길게 잡아서 우리가 IFS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큰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IFS 치료에서 핵심 개념들, 아마 파트, 셀프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IFS 치료사가 증상을 바라보는 태도. 그러니까 제가 사실 IFS를 배우고 제가 실천을 하면서 가장 저한테 큰 영향을 미친 게 바로 4번과 5번입니다. 그래서 증상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그죠? 증상을 어떤 나쁜 거,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것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들, 그죠? 이게 나를 위한 것들이라고 하는 아주 증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각으로 변했다는 게 저한테는 아주 큰 수확이었고요. 그다음에 내담자를 바라보는 태도, 내담자가 저항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마땅히 해야 된다는 그런 따뜻한 시선들이 저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션 중에는 어떤 IFS 기법을 적용할 때도 있고 다른 기법을 적용할 때도 있지만은 모든 세션에 있어서 제가 증상을 바라보는 태도라든지 내담자들 바라보는 태도는 IFS 렌즈로 바라본다는 거. 선생님들이 요 4번과 5번만 조금 가져가셔도 아마 임상에서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번째는 IFS 핵심 개념들을 선생님들이 지금 그죠? 2시간 강의를 듣고 IFS를 하신다고 하는 거는 무리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선생님들이 이 개념들을 이용을 해서 선생님이 이미 하고 있는 거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관두시고 새로운 것들을 하실 수는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이미 뭐 상담을 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당연히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이미 내가 잘 하고 있는 것들은 바꾸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구 하나를 더 얻어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FS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이렇게 한국에서 관심이 많고 어떻게 보면 번역된 책들도 다른 기법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아마 IFS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간단 명료하고 너무 이게 이해가 되는 쉬운 개념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IFS 치료를 잘 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IFS 트레이닝을 하면서도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자기가 책을 읽고 이게 너무 맞는 말이고 자기한테 너무 이게 잘 맞는 기법 같아서 이미 IFS 치료를 자기가 트레이닝 받지 않고 책을 읽고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학교에서 강의까지 하시고 계셨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IFS 트레이닝을 받고 나서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죠? 정말 자기가 IFS 트레이닝 이 추구하려고 하는 것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 멋대로 하고 있었고, 그걸 통해서 자기는 내담자를 돕는다고 했지만 얼마나 내담자들을 오도하고 있었는지 이런 고백 아닌 고백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IFS 치료는 간단하지만 사실 잘하기는 아주 어렵다는 거.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이 배우고 나셔서 실제 세션에서 이걸 적용하셨을 때 쉽게 되기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게 한편으로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리처드 슈얼트 IFS 치료의 창시자시죠. 리처드 슈얼츠 박사님을 제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하신 걸 들어보실 텐데요. 그래서 창시자 입에서 직접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어떤 누구보다도 IFS 설명을 잘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얘기를 들어보시고 제가 오늘 하는 강의의 모든 바탕은 이 인터뷰를 확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o can you introduce yourself to Korean psychotherapist? Yeah, so I'm honored there's interest in Korea and IFS, and I'm the person who developed it. My name is Dick Schwartz, and I've been working on this. It's been a passion of my life for about 35 years now. I'm older than I look, so I started when I was, in my early 30s. I was trained as a family therapist and was trying to do straight family therapy without thinking much at all about intrapsychic things, and then found that I got stuck just doing that. And in asking questions about why my clients were still having their symptoms, they began talking about these different parts of them, and they could articulate these relationships these parts were having inside of them. And
At first I was nervous about that because in our culture we've thought of having parts as a sign of pathology. But as I became more curious about it, I realized that I had them too, and some of mine were as extreme as these clients around what they were dealing with. So I stayed curious. I had clients continue to ask their parts things, and so I was taught this model by my clients, basically. And what I learned ultimately was that we all have parts, that what we consider to be thinking is really just often a dialogue between different parts of us. And if you were to have a conflict you were facing and just listen inside a little bit, you would hear there's one part who's almost always there taking one position about whether or not to take the risk, and then there's another one who says don't do it. And it's possible to listen to each of them separately, and you get a lot of information that you didn't even know about, because many of these parts carry what I call burdens, which are extreme beliefs and emotions that they got from traumas in the past, often, or attachment injuries. And these extreme beliefs and emotions force them into extreme roles, sometimes protective, sometimes they're locked away because of the burdens they carry. And so a lot of the work is helping clients listen to these parts from a place where the part won't feel threatened. And as I was doing the work, I was looking for that leader inside who could actually listen to, talk to, interact with the parts in a way that they would feel comfortable. And I discovered through using some family therapy technique in there that if you could get parts to separate enough, the person who would emerge spontaneously was able to be that good internal parent or leader. And when I would ask clients about who that was, they would say, that's myself, that's my true self, my core self. So in this work, we not only have people identify the parts of them that are causing problems and sort of witness them mindfully, but we also help clients quickly access this state I call self, and while in that state, begin to interact with the parts in a way that actually is healing for them. And people, when they access the self, sort of have a wisdom, they have a knowledge about how to do that healing, how to relate in a way to these parts so that the parts will feel safe enough to tell their stories. And often their stories are around what happened in the past when they either had to go into the protective role they're in, or when they were hurt by the past and then locked away inside, because most of us, if we get hurt, don't want to re-experience that, and so we tend to exile, is the word I'll use, to the parts of us that were hurt the most, because they carry these burdens of pain and shame and fear that we don't want to re-experience, and if we do re-experience, it's hard to function. So we tend to exile some parts, other parts become protectors of us, keeping them exiled, or protectors in the outside world where they're trying to control the world so that the exiles don't get triggered and take over. So just as I'm a systems thinker, I was just kind of hearing about all this and trying to put it together as a system. And it turns out that when you do that and you treat the system with respect, and particularly the protective parts of the system, and they are able to feel valued and and you can negotiate with them permission to go to these exiles, then they often will open the door pretty quickly to that, and you can actually go to these parts that are stuck in the trauma scenes and heal them. And what healing entails usually is simply witnessing what happened to them from their point of view. It might involve some emotion, it might involve some sensation, some video of what happened, and then going into the past. The client self actually goes into the scene and takes often a child out to a safe place, at which point these parts are willing to give up these burdens, these emotions and beliefs they've been carrying, and we have a process for doing that.
at which point they immediately transform into their naturally valuable states. And now this child who was so terrified suddenly feels playful and wants to go play. And then we'll bring in the protectors of that child to see they no longer have to do this. And they relax now and they're interested in something, some other kind of job. So this is a model of taking a very traumatized and damaged inner system and totally reorganizing it and transforming it into a happy inner family where everybody has roles they enjoy, feels connected to self, feels like they belong, and starts to relate to each other in a more harmonious way. So it's not just focus on it and accept that you have this pain and this shame and so on, and just not be awash in it, which is more like the mindfulness approach. This is get mindful, separate from it, and then actually totally transform it in a way that's ecologically sensitive because you're not forcing it. You're actually working with the protectors, with the resistance, and getting permission. And we have ways, evolved ways of addressing all the fears that come up about letting us do this. And just saying to the protectors, you're the boss. If you don't want us to, we won't. But if you do, take the chance and let us open the door to those exiles. We can heal them, which will actually free you up to do something entirely different. So anyway, that's condensed in a couple minutes. Yeah, thank you so much. It's such an extensive explanation. Thank you. So this time, can you explain, I mean, you kind of mentioned it, but, be more specific about why IFS is like a good treatment modality for trauma treatment? I think that I did mention a few things about that. First of all, we work with the system, so protective parts do it at their own pace, and we're very sensitive to that. So we don't have to fight with resistance at all. We don't think of people as having symptoms, these scary symptoms like dissociation or panic attacks, or those are all the activities of parts. So when a person shows one of those symptoms, we simply say, could I talk to the part that's making you dissociate? Could I talk to the part who's so terrified right here now? And we're very comforting to those parts and reassuring that they don't have to do what they're doing, and then the person gets grounded that way. So we generally don't have to do much in the way of grounding skills. We've also figured out how to keep people from being overwhelmed when they get close to the affect that they've been trying to stay away from all their lives. And so we can negotiate with protectors about that, because that's a big fear of protectors. There's a lot of other things we don't have to wait till clients learn a certain number of skills and show a certain amount of ego strength before we go to these scary protectors like suicide and rage and so on. We can go there pretty quickly because we know that's not what they are. We know they're eager for their story to be told also. So there's a lot of ways that IFS is a different paradigm for understanding trauma and advances the field because it makes it easier for therapists. It's also true that we trust that clients know how to heal themselves, so that the therapist doesn't have to be so active in giving the right intervention. Instead, helps the system trust that it's safe to access self, and then sort of steps back and is more of a loving presence while the client takes over and begins to heal themselves. So that's just some of the reasons. There are others, but Right. So it's like, good treatment for trauma modalities. At the same time,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trauma modality, IFS, and other trauma-focused therapies. yeah, there's a lot of differences because both because we believe the parts are at the root of a lot of the symptoms, and
that they aren't bad, that they can totally transform, and because we know about self, and that self becomes the good attachment figure internally, rather than the therapist being the attachment figure to the client's parts. So, so after they're done doing this work, many clients will say, well, you're a pretty good therapist, but I healed myself. And that's really true. That's what we're shooting for. The clients have this ability, actually between sessions, to do a lot of work on their own once we can help them access the self. And we'll come in and report what they've been doing the first 15 minutes of the session. They're just telling me what they've been doing all week. And then we'll take it and do a little more. So, so it's an empowering form of therapy that way. And there's always some, but there's less transference and countertransference and all of that, because self is the primary focus for the parts. Thank you so much. So is there any chance that we'll see you in Korea? Well, I've been talking to you about that possibility, and I would very much like to do it, either myself or somebody else who can teach it very well. So we'll keep working on it. Great. Thank you so much. 지금 얘기를 아주 컨덴스하게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러시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 박사님께서 아주 축약해서 말씀하신 거를 지금 1시간 반 동안 제가 풀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시자는 그 리처드 슈월츠 박사님이시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모든 모델을 만든 사람들을 보면 어떤 개인적인 경험에서 이런 모델들을 꼭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리처드 슈월츠 박사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 폭력 과정에서 자라신 분이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게 어떤 건지를 경험을 잘 하셨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배경이 일단은 있었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걸 만들기까지 이제 역사를 보면 대학교 때 정신병원에서 아르바이트로 그죠, 그 환자들을 이렇게 그 간호보조 같은 걸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면서 그 60년대, 70년대 미국 그 분위기가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정신분석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치료를 하더라도 정신분석적이고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관계보다는 그 환자 내면의 인트라사이킥, 정신 내적인 거에 포커스를 많이 뒀었죠. 그래서 그 치료를 하는 걸 보니까 어린 뭐 대학생의 입장에서 그 치료진들이 그 환자들을 치료하는 방법들을 봤을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많은 문제 행동들을 일으키고 증상들이 일어나는 게 보니까 부모들하고 그 집안에서 일어난 일들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는데 그런 환경은 싹 빼버리고 그 아이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게 어린 그 리처드가 봤을 때도 이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펄듀 대학에서 가족치료로 박사학위를 70년대 말에 시작을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가족치료를 하면서 이건 모든 문제들은 가족 안에서 역동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죠. 그래서 가족치료사로 활동을 하시고 이분이 쓰신 가족치료에 관한 책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IFS를 만들기 전에는 가족치료사로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가족치료로 다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분이 또 한계에 부딪히게 된 건요. 아무리 가족들이 가족 치료를 통해서 변하더라도 내담자가 변하지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미 가족들은 엄마는 어렸을 때 그렇게 나를 구박하고 학대하던 엄마가 아니고 지금은 많이 뉘우치고 변했는데도 내담자 머릿속에 내재화된 엄마는 현재 엄마보다 훨씬 더 극단적이고 훨씬 더 이렇게 사악하고 훨씬 더 억압하는 그런 형태가 아주 강하게 남아있어서 현재 지금 우리 엄마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벽에 부딪힌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가족 치료로 가족들만 바꾸면 환자 증상들이 변하고 좋아질 줄 알았는데 가족들이 아무리 변해도 어떤 내담자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 좌절을 하고 다시 인트라사이킥, 다시 정신 내적인 문제에 포커스를 두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환자 내면에 상당히 극단적인 내면화된 가족들이 있고 정말 환자 내면 속에 다양한 생각들과 다양한 감정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갈등을 하고 한다는 것을 발견을 하셨죠.
그래서 좀 더,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좀 더 정신분석적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래서 인트라사이킥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러면 이 내담자의 상당히 박해적인 부분이 있고, 상당히 통제하려는 부분이 있고, 상당히 티브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그럼 치료사인 내가 이 생각들과 이 감정들을 컨트롤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면 어떨까라고 하고 그런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담자의 목소리들 아니면 내담자들의 생각들을 이제 좀 더 알아나가고 그것과 대화를 해나가면서 그걸 통제를 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런 접근을 하시면서 박사님도 상당히 걱정이 많이 처음에는 되셨다고 해요. 왜냐면은 내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다른 성격들이 막 나오더라는 거죠. 전혀 반대되는 생각들과 감정들과 아주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혹시 내가 이런 방법을 쓰다가 환자들이 조현병으로 가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멀티플 퍼스널리티 디소더, 다중인격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정신질환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도 보고 있고 과거에는 특히 더 그런 의견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머릿속에 일관되지 않고 통합되지 않고 각각 다른 목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 다른 생각들, 다른 감정들이 있다고 하는 게 상당히 이렇게 위협적으로 느껴져서 걱정을 했었는데, 근데 박사님이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담자들만 이상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만 돌아보고 자기 속에도 내담자들만큼 극단적이고 정말 크레이지한 어떤 생각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도 한번 선생님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그 정신질환이랑 이상한 생각이라고 하는 게 내담자들 어떤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들도 가끔씩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크레이지한 토트가 있고 이런 생각들, 감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자 내담자들을 보는 게 조금 더 편안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탐색을 해나가고요. 근데 또 이런 탐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난관을 받으신 게 어떤 거냐면, 특히 이제 내담자를 듣는 치료 방법을 썼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내담자들을 많이 치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자해를 하는 내담자들이 사실 우리가 치료하기가 상당히 힘든 내담자들이잖아요. 자해라든 자살 사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이팅 디스오더가 있고 자해를 많이 하는 내담자들하고 작업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내담자랑 작업을 하다가 계속해서 손목을 그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분은 그 목소리를 컨트롤하려는 접근을 했었죠. 그래서 계약을 하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손목을 긋지 않는 걸로 동의를 받아냅니다. 근데 그 다음 세션에 박사님이 그 내담자를 만났을 때 손목은 긋지는 않았지만은 얼굴에 칼자국이 쫙 나서 내담자가 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얼마나 많이 좌절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 방법은 이게 되지는 않는구나. 오케이, 내가 기법하겠다고. 네가 이겼다. 내가 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자 내담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당신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IFS를 만드는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었는데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라고 처음으로 딕 셜츠 박사님께서 치료사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라고 끌고 나가지 않고 처음으로 내담자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좀 더 얘기를 해봐라.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러자 그 내담자가 그 자해를 얼굴에 칼 자국을 낸 그 마음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내담자를 돕기 위해서, 이 환자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좀 더 얘기해봐라.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라고 했을 때 이 내담자가 성폭행을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당했는데 그 성폭행으로 인한 분노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분노를 표현하면 더 많은 학대를 당하기 때문에 분노를 표현할 수 없고 자해가 그 분노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자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내담 치료사로서 없애야 되는 거고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나쁜 거라고 봤는데 그런 정말 그 자해라는 그 증상조차 내담자를 위한 너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없이는 내담자가 정말 미쳤거나, 그죠? 정말 죽었거나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증상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뒤집게 되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담자 말을 듣기 시작을 했고요. 내가 어떤 아이디를 가지기보다는 내담자로부터 배우고 내담자의 증상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그런 어프로치를 이제 가지게 되십니다. 그래서 내담자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어떤 내담자들하고는 이런 접근이 잘 되는데 다른 내담자들하고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려고 했을 때 더 환자의 증상이 심해진다거나 내담자가 막 화가 난다거나 하는 경우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래는 가족치료사였으니까요. 가족치료를 할 때도 한 내담자랑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식구들이 막 끼어들어가지고 이 내담자를 더 화나게 만들고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가족치료사로서 그 끼어드는 그 가족 멤버한테 잠깐만 한 발짝만 물러나 있으세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당신은 조금 가만히 있으세요. 이런 접근을 하고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하잖아요. 마찬가지 기법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 환자들은 내면에서 어떤 한 그 목소리 아니면 한 사고랑 한 생각과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다른 생각들이 막 끼어들어가지고 비난을 한다거나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면 다른 생각 보고 잠깐만 물러나 있으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그게 가족 치료할 때랑 마찬가지로 그게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생각에 아니면 한 사람한테 포커스를 하는 것처럼 한 생각에 포커스를 할 수가 있게 됐고 그랬을 때 훨씬 더 대화가 더 잘 되고 이해가 되고 그 생각이 이해받는 경험을 했을 때 증상들이 훨씬 더 완화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IFS가 이제 탄생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은 가족치료사로서 시스템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족, 뭐 아니면 사회, 국가, 세계 이 모든 것들을 시스템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시스템 이론에서는 그렇잖아요.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는 거고 하나만 변해도 그 변화가 다른 모든 파트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디서 시작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시작하든 하나의 포커스를 해서 그걸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하면은 그 이해가 다른 파트들에도 연결이 다 돼서 좀 더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스템 이론이기 때문에 마음의 다중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중인격이라고 하는 게 병리의 표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중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단지 너무 극단적이냐 극단적이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지 누구나 다 다중인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렇지만 다중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다중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보다 더 적응을 하고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내가 좀 더 내 자신이 될 수 있고 자연스러운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조금 더 조심하게 된다든지, 그죠? 내가 조금 더 뭐 나를 과장해야 된다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 성격의 다른 부분들이 나오는 걸 보셨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 상황에서 내가 조금 더 잘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는 거니까요. 누구나 다 이건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아주 좋은 거라는 거. 그리고 이런 파트들도 있지만은 이 파트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리더가 될 수 있는 셀프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특히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IFS를 배우실 때 이런 말에 너무 꽂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파트, 셀프가 아니라 이게 어떤 개념인지를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말 용어는 파트를 안 쓰셔도 되고 다른 어떤 걸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아시고 쓰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방법은 철저하게 내담자한테서 배운 방법입니다. 많은 그 치료 이론 같은 경우는 아주 훌륭한 어떤 한 이론가가 훌륭한 한 치료사가 이렇게 되는구나. 자기가 내담자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만들죠. 그리고 나서 그걸 테스트 아웃을 하면서 이론으로 정립을 하게 되는데 IFS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내담자를 스승으로 삼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내담자한테 다 배웠어요. 파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내담자한테서 배운 거고 셀프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내담자한테서 배운 거고 내담자한테는 그 모든 치유의 동인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도 다 내담자한테서 배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치료랑 가장 다른 방법 그 접근 중에 하나가 이건 다 내담자에게서 배운 방법이고 IFS를 선생님들이 사용을 하시려면은 항상 내담자로부터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 슈퍼비전 할 때요, 그 많은 선생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내담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뭘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그걸 물어볼 사람은 제가 아니라 내담자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게 이해가 안 되시면 내담자한테 물어보시면 그 대답을 가장 잘 설명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것들 이유가 이게 내담자로부터 배운 방법으로 내담자가 그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는 치료사든 어떤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전문가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란 컬츠 영향이라고 제가 썼는데 IFS도 다른 모든 치료 방법과 마찬가지로 아웃 오브 노웨어에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아무런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이것만 띡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배우고 통합하고 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IFS 하는 방법들 보면 어떻게 보면 최면이랑도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있고 특히 란 컬츠 라고 하시는 분은 하코미 치료의 창시자이십니다.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리치료하고 접근을 같이 이렇게 통합을 해서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란 컬츠 하코미 치료 같은 경우는 센소리 모로 사이코테라피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주셨고 지금 트라우마 치료라고 하는 많은 치료에 영향을 미치신 분인데요. 그러니까 딕 셔츠 박사님도 마찬가지로 란 컬츠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IFS 치료에서 우리가 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면으로 들어가고 어떤 그 생각이라든지 파트들을 몸에서 찾고하는 이런 많은 그 기법적인 부분을 란 컬츠가 하는 하코미 치료에서 많이 차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부분도 딕 셔츠 박사님께서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IFS 치료라고 하는 것은 치료사가 치료를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담자가 스스로 치유를 할 수 있게끔 치료사는 가이드를 해주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그 내담자가 스스로를 도울 수 있게 우리는 보조적으로 돕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항상 명확하게 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치료랑 IFS가 다른 점은 이게 그 치료에서만 적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IFS를 하실 때 점점 하시면서 그 딕 셔츠 같은 경우는 IFS 하나의 사회 운동으로 보세요. 단지 이런 개념들을 내담자가 변화해서 그 주변을 바꾸는 것도 좋지만 많은 사회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들도 시스템으로 본다면 똑같은 개인 안에서 일어나는 거랑 똑같은 다이내믹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떤 분쟁이라든지 지금 뭐 그 중동에 일어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 IFS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돕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분쟁 중재를 돕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사회 운동으로 많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사들 뿐만이 아니라 사회 운동가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코칭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학교 이런 데서도 IFS 방법들을 차용을 해서 각각 자기네들이 있는 그 영역에서 시스템을 돕는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IFS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시게 되시면 선생님들이 그 세션 안에서 내담자를 돕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생님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는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IFS 목표를 보면요. 이 목표라고 하는 거는 매 세션마다 IFS 치료사는 내가 이 목표 중에서 어떤 것들을 달성했는지를 체크를 해보고 또 장기적으로도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파트들을 극단적인 역할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 인터뷰에서 그 박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마음에 다중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당연한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삶에서 아주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이게 조금 더 극단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당연히 안전한 세상에서 그죠? 우리가 100% 안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조심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는 상당히 좋죠.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조심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조심하는 우리 마음 중에 한 마음 중에 조심하는 마음이 어떤 사고를 당한다든지 그죠? 어떤 트라우마틱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조심하는 정도에서 훨씬 더 레벨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하이퍼 비질런트하다 그러죠. 늘 경계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극단적으로 이게 가게 되면 편집증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을 의심해야 되는 거고 다 이상한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는 건 괜찮지만은 이게 어떤 사건과 사고를 당하면서 그 조심하는 부분이 점점 극단적으로 되는 것들. 그죠? 그래서 그 IFS 치료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과 목표에서 더 극단적으로 간 부분들이 있으면 이 치료를 통해서 극단적인 것들을 서서히 내려놓고 원래 가지고 있는 좋은 어떤 의도들로 돌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첫 번째 IFS 목표고요. 두 번째는 그 셀프 리더십을 회복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다중성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파트들이, 그죠? 우리 마음속에 다양한 마음들과 생각들이 있는 거고, 근데 이 다양한 마음들이 질서 없이 마음대로 나타나면 그거는 그 무정부 상태에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죠? 다양성이 있는 건 좋지만은 그게 질서정연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누군가의 어떤 리더십 하에서 필요할 때 누군가가 나오고 어떤 때는 누군가가 뒤로 물러나고 하는 조율을 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셀프라고 하는 것들. 그죠? 어떻게 보면 셀프라고 하는 게 내가 최상의 나로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기적이고 정말 치사하고 유치한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어떻게 보면 내가 최상의 상태로 있는 나, 그러니까 그게 아마 셀프라고 선생님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셀프가 리드할 수 있는 내 속에 있는 다양한 그 어떤 마음들을 셀프가 리드하는 셀프 리더십을 회복하는 게 IFS의 목표고요. 또 세 번째로는 IFS 목표는 내면 시스템의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고 하는 거. 다양성이 있지만은 이런 그 다양성들이 균형이 없고 조화롭게 있지 않다면은 엄청난 갈등의 소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많은 갈등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들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그 정치를 보면 정치인들이 각 정당에서 맨날 정쟁을 하고 이렇게 보면 민생이 이렇게 잘 보살펴지지가 않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도 많은 파트들이 있는 건 좋지만은 얘네들이 협동을 하지 않고 협업을 하지 않으면은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면 시스템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게 IFS에서 상당히 중요한 목표고요. 그다음에 이 세 가지 들이 이루어지면은 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외부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따라온다는 거.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가 그 외부에서 그 뭐 아까 부부라고 하는, 그죠?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해서 뭐가 문제고 남편이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 이런 불만이 있다라고 하면, 근데 남편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불편한 거는 내 내면에 어떤 것들이 많이 트리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남편을 밀어놓고 남편으로 트리거가 되는 부분을 먼저 작업을 이렇게 하고, 그 셀프가 리드를 하고 그 내면에서 조금 더 조화롭게 되면 남편이 트리거를 하더라도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게 별로 트리거를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트리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남편에게 했을 때도 바로 막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철수를 한다든지 하지 않고 충분히 릴레이션십을 맺으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관계도 변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앞에 세 가지 것들을 먼저 하게 되면 외부 변화는 당연히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매 세션마다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달성이 됐는지,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로 봤을 때 내담자가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고 있는지가 IFS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안 잘 되고 있는지를 척도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IFS 주요 개념을 보면요, 파트와 셀프가 있는데요. 파트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 속에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다양한 생각들, 뭐 다양한 뭐 느낌들, 다양한 마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마치 또 다른 사람처럼 각각 다른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다르게 반응하고 다른 생각 뭐 다른 반응들을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인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선생님들이 개념상 정리가 하시기에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속의 인격들로 다양한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들 마찬가지로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갈등 상황을 해보시면 나 오늘 강의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라고 이 책임감을 느끼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느끼는 마음도 있고, 아 귀찮아 그냥 잠을 좀 더 자고 싶어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죠? 정반대되는 마음들이 있는 걸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동의를 하고 많은 파트들이 동의를 할 때도 있지만은 많은 내 속에 파트들이 정반대 의견을 가지고 갈등을 만드는 경우도 많다는 거. 두 번째, 모든 파트들은 중요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 다양한 인격들이 있다는 건 생존의 필수라고 하는 거, 이건 말씀을 드렸죠. 적응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리고 하나, 이게 상당히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모든 파트들은 중요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파트들 증상이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모든 증상들이 나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정말 그 의도를 보면 내담자들을 위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완벽주의 같은 경우에, 그죠? 완벽주의가 얼마나 힘들어요.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 그죠? 여러 가지로 희생을 해야 될 것도 많고 힘든데, 근데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 하는 거, 그죠? 그 의도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완벽해지면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내가 상처받지 않겠지.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한 최선의 어떤 방어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모든 성격들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증상들은 원래는 상당히 긍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드리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IFS가 근거 기반 치료로 미국에 지금 등재된 그 연구가 하나 있는데, 그 연구가 어떤 연구였냐면 그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여성들을 IFS 치료를 해서 증상들이 좋아지는 케이스를 보고, 그걸 통해서 이게 근거 기반 치료로 등재가 되게 됐습니다. 근데 IFS 치료를 통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관절염이라고 하는 건 신체 질환인지 이게 뭐 심리적인 거라고 잘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 증상을 하나의 파트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을 때 그 관절염이랑 대화를 하고 왜 관절염으로 나타나야 됐는지를 그러니까 탐색을 해봤을 때 그 관절염이 한 이야기가 많은 내담자들이 거의 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증상이 하는 얘기가, 내가 관절염을 일으켜서 이 내담자를 아프게 하지 않으면 이 내담자는 평생을 쉬지 않고 자기 몸을 엄청나게 혹사시킬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절염을 만들어서 이 내담자가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야지만 이게 유일하게 내담자가 쉴 수 있고 이 사람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증상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관절염을 주변에 한번 보세요.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 그죠? 특히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사람들 보면 상당히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정말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쉴 수 없기 때문에 증상들이 내담자를 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증상으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많은 내담자들이 정말 감동을 하게 되고 터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증상을 일으키지 않고도 내가 스스로 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은 네가 이런 식으로 증상을 안 일으켜도 되는지 이렇게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증상들이 릴렉스하게 되고 내담들이 엄청나게 많이 호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그룹이랑 IFS 치료를 하고 치료를 받는 그룹이랑 대조를 했을 때 IFS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회복 속도가 빠른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 그 회복이 다시 회복됐다가 그 상황이 안 좋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지속하는 것들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힘들고 그 무서운 질병 같은 거라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우리를 위한 상당히 긍정적인 일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개념이고요.
그 세 번째는 트라우마틱한 어떤 삶의 경험으로 인해 우리는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되고 일상을 살기 위해서 상처와 고통은 우리 의식에서 추방되게 되고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파트들은 극단적으로 되고 파괴적으로 되기도 한다.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살면서 사건과 사고는 늘 일어나는 거고, 그죠? 상처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상처받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상처를 안 받으려고 하죠. 상처를 우리가 이미 한번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얼마나 아픈 줄 알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상처를 안 받으려고, 오케이, 내가 무방비 상태로 저 사람을 믿어가지고 공격을 받아 상처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다시는 사람들을 만날 때 방심하지 않겠어. 늘 준비하고 있고 늘 내가 이렇게 공격에 대비를 하고 있겠어. 그러니까 가드를 하고 아니면은 갑옷을 입고 만나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파트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트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상처를 받고 상처를 안 느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것들, 그래서 그런 생각들, 그런 전략들을 또 파트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래서 추방자, 관리자, 소방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추방자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추방이 된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추방자라고 하면요, 상당히 어리고 취약한 부분들로 트라우마를 경험을 했고 자기 자신과 시스템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들로부터 추방이 돼서 고립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누구나 다 상처를 받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상처를 늘 느끼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상처를 늘 느끼면서 살면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상처는 한편으로 우리가 추방시켜 놓고 밀어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우리가 일상을 살아나가죠. 그죠? 근데 그 이유가 추방을 시켜놔야지 우리가 일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게 그렇습니다. 근데 상처를 매번 일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간다면 일상에 집중을 할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처들은 한편으로 추방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한편으로 이렇게 추방이 됐기 때문에, 저 한편으로 물러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현재 내가 그때는 상처를 받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능력도 생기고 그런 상황이 오면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상처는 과거에 고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이만큼 나이가 들었고 지금 남들을 심지어 상담으로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아이디어조차 없어요. 상처 그 추방자들 같은 경우는 상처가 일어난 그 시기, 그때 그 생각, 그때 그 감정, 그때 그 어떤 몸의 감각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캡슐에 딱 쌓여서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뭐 신경과학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기억이 두 가지 종류의 기억이 있잖아요. 하나는 아믹달라에 들어가는 기억이 있고 트라우마틱한 기억이라든지 아니면 전 언어적인 해마가 발달하기 전에 생기는 기억들은 아믹달라에 보통 저장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우리가 보통 기억이라고 하는 것들은 해마에 들어가고 계속 그건 이제 변형이 되는 기억인데요. 그러니까 추방자들 같은 경우는 아믹달라에 들어있는 기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방자들은 과거에 고착되어 있고, 네, 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보통 우리가 정말 느끼기 싫어하는 감각들, 감정들 많이 가지고 있죠. 특히 수치심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공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든지. 그래서 추방자가 나타나면 개인들은 고통을 느끼고 그러니까 상당히 노출된 것처럼 느끼고 취약하게 느끼기 때문에 얘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얘네들로부터 우리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리자, 소방관, 다른 파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추방자들은 계속해서 자기는 그 추방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추방된 채로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끊임없이 그냥 자기도 다른 애들이랑 만나고 싶고 다른 애들과 커넥트 되고 싶기 때문에 끊임없이 관심을 자기 쪽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모토는 나를 잊지 마. 항상 얘네들은 기회만 보면 조금이라도 뭐가 트리거가 되면 확 나타나서 그죠? 과거에 있던 것들을 상기시켜 준다거나 고통을 계속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들은 그 추방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 마음들인데요. 여기서 두 가지가 있고 하나는 첫 번째는 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자는 말 그대로 회사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게끔, 그죠? 그 오퍼레이션이 잘 돌아가게끔 신경을 쓰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시스템을 짜고 통제를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많이 둡니다. 그래서 회사의 매니저처럼 한 개인이 일상의 삶을 꾸려나가게 하는 인격들로, 마음들로, 아니 생각들로 사람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환경을 통제하는 것을 통해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완벽하면, 내가 미리미리 준비하면 그 상처는 안 일어나겠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떤 위치에 가면 내가 다시는 이전에 내가 그런 느꼈던 수치심을 안 느끼겠지. 그래서 그런 고통이라든지 수치심이라든지 상처를 안 느끼기 위해서는 과연 내가 뭘 해야 될까 미리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안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개발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격을 이야기를 할 때 이 관리자를 자기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나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거. 왜냐하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매니저들이 그만큼 우리 삶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내 성격이라고 하는 거는 매니저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내 시스템을 좀 더 알고 좀 더 조화롭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정말로 내가 누군지를 찾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상담을 할 때 이건 내담자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건 성격이에요. 제 팔자예요. 이게 뭐가 달라지겠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오케이, 그게 당신 성격이면 그걸 바꾸고 싶으냐?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가고 싶은지 그걸 그런 목표가 있으면 그 충분히 성격이라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그래서 이 보호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고 스스로 가치를 느낄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자신을 잘 관리하고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게 하는데 큰 책임감을 가지고 통제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제를 잃으면 큰일 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늘 자기가 하던 대로 이렇게 해야 되고 누군가가 나의 통제력을 잃게 만든다거나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하던 것들을 못하게 되면 엄청나게 이렇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약함이라든지 고통, 불안정함을 느끼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다. 내가 이렇게 하면 그 느낌을 안 느끼겠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걸 해서 추방자의 고통 아니면 수치심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얘네들의 모토는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게, 다시는 내가 상처를 안 받겠고 다시는 내가 그 고통을 안 느끼겠다고 하는 게 얘네들의 모토이고 프로액티브하게 미리 준비하는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호자인 그 소방관은요. 말 그대로 그 소방관은 어때요? 평소에 모든 걸 잘 되고 있을 때 나타나지 않잖아요. 위기 시에 불이 났을 때 급하게 불을 끌 때 출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 아무리 관리자들이 그죠 상처를 안 느끼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통제를 하려고 해도 사건과 사고는 일어나고 누군가가 우리를 트리거를 합니다. 그러면 추방자는 이때다라고 하고 휙 하고 우리 일상에 이제 나와서 우리가 이제 그 상처에 접촉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관리자들은 미리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닥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그때 나타나는 애들이 바로 소방관이라고 하는 애들인데 얘네들은 이 고통이 감지가 되면 무조건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고통을 없애는 데만 포커스를 두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 그 소방관들이 생각하는 절대선은 고통이 없는 거, 고통을 없애는 게 절대선이에요. 그래서 그게 불법적인 행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도덕적으로 좀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고통만 안 느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죠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되는 것들도 있을 거고 사회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것들도 있을 거죠. 선생님들이 외롭다거나 마음의 고통이 느껴질 때, 수치심이 느껴질 때 어떤 것들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쇼핑을 막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막 단 거 먹는 거, 그죠? 밥을 먹는다든지 막 양푼이에 밥 막 퍼가지고 밥을 많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술을 한잔 한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게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간다면은 그죠 마약에
순간적으로 이걸 그 고통을 없앨 수 있는 뭐 마약이라든지 중독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방관들은 이런 역할들을 하고 그래서 소방관들은 매니저가 지금까지 하려고 했던 그 노력들을 무산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매니저는 정말 시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하나씩 쌓아 나가려고 하는데 얘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지금 매니저가 열심히 해놓은 일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뜨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마찬가지, 그렇죠? 다이어트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매니저는 목표를 가지고 내가 10kg를 뺀다. 그래서 저녁에 막 이렇게 하고 운동하고 스케줄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오다가 어느 순간, 그죠? 이게 몰라 이런 순간이 있죠. 그러니까 보통 내담자들이 이걸 무너지는 순간들이 어떤 때냐면 추방자들이 건드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상처를 받았다거나 수치심이 올라가거나 그러면은 지금 이걸 견디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소방관이 나타나가지고 야 몰라 야 무슨 10kg 무슨 상관이야 지금 네가 고통을 안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해 라고 그런 목소리를 이제 가지고 오고 그럼 내담자가 그냥 그래 맞아 몰라 그러면서 그냥 몰라 하게 되면서 양푼이에 그냥 밥을 막 이렇게 먹게 되고 엄청나게 많이 먹게 되고 뭐 아니면 또 토하게 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엄청난 비판, 그 매니저들이 너는 도대체 왜 그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런 어떤 갈등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매니저가 그렇게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다시 기분이 나쁘고 추방자가 또 건드려지면 또다시 소방관이 나오고 그런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겁니다. 특히 중독에서 이런 악순환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그 매니저들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자기 자신의 성격이 그렇다고 하고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고 사회에서 상당히 이렇게 인커리지가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소방관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통제력이 잃은 나의 나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소방관마저도 우리에게 상당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고통을 느끼는 건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IFS 주요 개념을 보면 지금까지 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파트가 아닌 파트와는 전혀 다른 엔티티인 셀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프라고 하는 거는 파트들보다 훨씬 더 크고 온전한 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내가 정말 최상의 상태로 있는 나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신경학적으로 본다면은 모든 것들이 잘 레귤레이트 돼 있고 선생님들 그 다미주 신경 이론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미주 신경 이론에 따르면은 어떻게 보면 사회관계 체제가 지금 잘 확립이 된 그 상태가 어떻게 보면 셀프 상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트들을 그 셀프는 치유할 수 있고 그런 어떤 힘이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면 시스템의 조화와 균형을 가질 수 있는 탁월한 리더인 거죠. 그래서 셀프의 특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봤을 때 그게 8가지 특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셀프 상태로 있을 수 있으면 우리가 정말 최상의 나로 있을 수 있으면 연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정말 그 어려운 상황이고 정말 어떤 그 방어가 나타나든지 간에 그걸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연민의 마음으로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힘들고 안 힘들고 이런 것들 재지를 않아요. 상당히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성들이 있고 그걸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바로바로 판단하고 이게 뭘 예측을 하기보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here and now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탐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성들이 있고 상당히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게 막 호들갑스럽지 않고 막 빨리 어떤 fight flight 모드가 아니라 상당히 침착한 상태로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파트들과 다른 사람들의 파트들과 다른 사람들의 셀프와 어떤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아니면 전체 유니버스까지 다 연결돼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 상당히 우리가 셀프 상태로 있을 때는 상당히 명확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담자하고 상담을 하면서도 내담자들이 지금 셀프 상태에서 지금 탐색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런 특성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셀프 상태에서 상담이 지금 잘 가고 있구나, 아니면은 이런 특성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게 지금 파트가 지금 나타났구나 라고 치료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파트가 아니라 셀프가 조금 더 올라올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셀프가 조금 더 상담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들은, 내담자뿐만이 아니라 치료사도 마찬가지죠. 셀프 상태로 했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그 순간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셀프하고 파트가, 그죠? 셀프 리더십이 있을 때는 파트들은 어떻게 보면 오케스트라에서 각각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가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셀프는 지휘자인 거죠. 그죠? 다양한 악기로 다양한 소리를 내지만은 그 셀프의 리더십이 있으면은 아주 조화롭게 균형되게 자기가 나올 때는 나오고 들어갈 때는 들어가고 어떤 때 커져야 되는지 어떤 때 작아야 되는지 아주 조화로운 소리가 날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 파트들이 셀프 리더십이 없을 때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막 악기들이 자기가 언제 나와야 될지도 모르고 다 같이 똑같은 소리를 막 내게 시끄럽게 되면 얼마나 소리가 듣기 싫은 소리가 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이런 상태로 갈 수 있게끔 염두에 두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IFS 치료 진행 과정이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FS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은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는 걸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뭐 이거는 다른 치료랑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상담자로서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는 거니까요. 그렇지만은 다른 상담이랑 다른 점은 내담자의 이야기를 그냥 듣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상당한 포커스를 가지고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슈퍼비전을 이렇게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그냥 내담자가 하는 말을 그냥 따라가면서 공감을 해주면서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내담자가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냥 얘기만 쭉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상담이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가 하는 거는 그냥 속 시원히 내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상담에서 내담자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지만은 그거는 상담에서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서비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 정말 상담이 효과적이고 내담자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내담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찾아서 그걸 집중적으로 뭔가 해볼 수 있게끔 하는 인터벤션들을, 개입들을 해야지 정말 치료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 기간도 짧아지고 내담자들의 만족도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IFS 치료를 할 때는 내담자들의 이야기를 듣지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특히 이야기를 할 때 포커스를 하고 어디에 포커스를 해서 듣냐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강한 믿음인지 제가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라고 뭐 한다든지 강한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강한 행동,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늘 반복되는, 그리고 자기가 후회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강한 감정들이 어느 지점에서 나타나는지에 포커스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그게 오늘 그 세션에서 타겟이라고 하는 거, 오늘 집중해야 될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담자들의 감정이 어디 있는지를 포커스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담자가 오늘 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늘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그래서 내담자가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거에 대해서 강한 믿음, 행동, 감정이 어디 있는지 포커스해서 들으시고, 그래서 이야기를 일단은 끊으셔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많이 끊으셔야 돼요. 내담자가 하는 얘기를. 내담자 얘기만 따라가시다 보면 그냥 얘기만 듣고 끝나고 전혀 선생님들의 능력을 보여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끊고 내담자에게 지금까지 들은 말을 반영을 해주십니다.
그죠? 그 반영을 해줄 때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강한 믿음, 행동, 감정이 있었던 부분을 기억을 하셨다고 반영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 반영을 하실 때 파트 랭귀지라고 하는 거를 쓰는 건데, 파트 랭귀지가 사실 영어로는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이게 한국말로는 파트 랭귀지,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내담작 하는 말을 그대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갈등 상황이라고 하면 그죠? 이걸 수업을 내가 뭐 대학원을 진학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냥 장사나 할까 뭐 이런 마음도 있고 뭐 내담자 이런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당신 마음속에 대학원을 꼭 해야지 뭔가 앞으로 미래가 있을 것 같고 좀 더 뭐 보장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고, 근데 그것과 정반대되는 정말 너무 공부하는 거 나 옛날 공부 잘 못했는데 공부하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내가 공부를 하는 동안에 내가 돈을 안 벌면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도 있고, 뭐 이것저것 뭐 다 때려치고 그냥 장사나 하자 뭐 이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세 가지 다른 이런 마음이 있네요.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게 맞나요? 라고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야기 들은 것들을 다시 이야기를 해줄 때 내가 제대로 들었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내담자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듣는 사람은 저게 중요하다고 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듣기로는 이 당신 속에 이런 마음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요? 라고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담자가 맞습니다 라고 할 때도 아니요? 이거 아니고 저게 더 중요한데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이게 더 중요하시다는 말씀이시죠?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내담자가 네 맞습니다 라고 하는 동의가 일어날 때까지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어튠한다고 하죠. 내담자의 마음 상태랑 어튠을 하는 것들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세 가지 마음이 있었다면 오케이, 그러면 내담자가 동의를 했다면 그럼 이 세 가지 마음 중에서 오늘 하나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어느 마음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추고 싶으세요? 어떤 거를 조금 더 탐색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가 좀 더 긴급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라고 물으면 내담자가 대학원을 진학하고 싶은 그 마음에 내가 포커스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타겟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내담자랑 계약을 하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 이 시간 동안은 그 마음 가지고만 우리가 이 마음만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포커스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계약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담자도 이걸 한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좀 더 여기에 집중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다른 마음들도 오케이 오늘은 얘가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물러나 줘야지 라고 하는 내면에서도 계약이 일어나고 내담자와 치료사 사이에서도 계약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IFS를 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처음에 포커스만 잡아주시더라도 상담이 훨씬 더 내담자가 만족하는 상담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타겟 파트를 그런 식으로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겟 파트 오케이 그럼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지금 대학원에 꼭 진학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 지금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나요? 그렇죠? 그래서 몸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내담자들이 정말 짜증나요 라든지 그죠? 불안해져요 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아까 셀프 상태인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아니죠. 그죠? 셀프는 연민이 있고 호기심이 있고 있는데 짜증이 나고 비판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파트가 끼어들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지금 짜증 나는 마음 아니면 비판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마음한테 잠깐만 물러나라고 조금 부탁을 해볼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대학원을 진학하고 싶은 그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 그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도 제가 뭘 하겠어? 비판적인 마음으로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태도를 잠깐만 물러나라고, 오늘 45분 동안만 잠깐 옆으로 물러나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동의를 구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마음들은 쉽게 물러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잘 물러나지도 않기도 하는 거고요. 물러나지 않을 때 조금 더 복잡한 기술들을 좀 더 써야 되겠죠.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타겟 파트랑 작업할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은요. 첫 번째는 타겟 파트를 몸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원 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몸에서 어떤 반응이, 그 몸에서 몸 어디서 느껴지시나요?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나요? 그래서 그 몸에서 찾고 그다음에 거기 몸에 집중을 했을 때 어떤 이미지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감각 같은 것들이 있나요? 라고도 물어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는요. 그 타겟 파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내담자들에 대한 많은 인포메이션을 얻는데 그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슈퍼피셜한, 그죠? 아주 표면적인 수준에서 아는 게 있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도 있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담자가, 그죠? 내면 어디까지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포메이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슈퍼비전 할 때 많은 선생님들이 제가 이런 걸 물어보셨나요? 라고 하면은 다 물어봤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그 똑같은 질문도 내담자가 어느 지점에 있을 때 물어보는지, 또 똑같은 질문을 어떻게 질문하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포메이션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몸에서 찾고 생각, 감각, 이미지 이런 것들은 그 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낼 수 있게끔 살을 붙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인포메이션을 얻는 거는 전혀 다른 인포메이션을 얻는다는 거. 그다음에 다음에 중요한 게 지금 그 대학원을 대학원을 가겠다고 하는 마음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셀프 상태에서 이걸 인터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파트가 끼어들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답이 싫어요, 무서워요, 이런 것들은 파트일 거고, 정말 궁금해요, 왜 정말 꼭 대학원을 가겠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은 셀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계속해서 더 질문을 진행을 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 도대체 왜 꼭 대학원을 가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죠? 그 다음에 만약 대학원을 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을까 봐 걱정하는지, 그 불안,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가정하에서 그걸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걱정해서 그걸 꼭 해야 되는지, 그 질문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좀 더 자기 내면에 대해서 알아나가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통해서 내담자들이 전혀 자기가 의식적으로는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런 또 다른 어떤 그 노잉에 대해서 접촉을 하게 되고 많은 경우에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파트가 셀프를 조금 더 신뢰하게 되고 이제 고통으로 가는 길을 이제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고통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고통을, 상처를 치유를 하는 거고, 치유를 하게 되면 상처가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 상처를 보호하고 있었던 보호자들이 극단적인 역할에서 이전에 자기네들이 그 필요한 역할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스템이 좀 더 조화롭고 균형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고, 목표를 위해서 얘네들이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기보다는 한 목표를 통해서 협조하는 쪽으로 이제 발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예,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IFS가 누구한테나 다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IFS 대가인 분들은 어떤 내담자들하고도 다 IFS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IFS를 잘 할 수 있는 내담자가 있느냐 없느냐는 당신이 얼만큼 IFS를 잘 하느냐로 질문을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내담자들에게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IFS를 배우시고 이제 한 2시간 강의를 통해서 적용을 하시려면 이걸 쉽게 할 수 있는 내담자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내면에 들어가는 걸 했을 때도 어떤 분들은 쉽게 따라가실 수가 있으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그걸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우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를 듣고 파트 랭귀지로 반영해 주시는 거, 그다음에 그 내면 들어가서 그 파트를 만날 수 있는지, 어떤 사람들 그걸 할 수 있으면 그걸 하실 수 있는 분들이랑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내담자들이랑 절대로 이걸 하지를 마세요. 그러면 더 이렇게 좌절이 되시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그 파트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이 있으셨는데요. 인격의 다중성, 마음의 다중성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다중인격 장애의 다중인격이라고 하는 것과의 차이는 뭐고, 또 어떤 여러 생각이 그런 파트인 건지, 또 예를 들면 게슈탈트에서 상전 하인 이렇게도 얘기하고 정신분석에서 원초와 자아, 초자 이렇게도 나누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파트라고 보면 되는 건지, 또 파트는 셀프의 일부인 건지, 이런 질문들이 좀 네, 있으셨습니다. 그 셀프랑 파트랑은 전혀 다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파트들은 그런 어떤 어젠다가 있습니다. 어떤 뭔가를 해야 될 것들. 셀프는 어젠다라고 하는 게 안건이 전혀 없어요. 그냥 정말 아까 8가지 특성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연 치유적인 능력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셀프 상태로 있을 때는 정말 많은 것들이 상상하지 못한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8가지 특성들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 다중인격이라고 하는 것들, 그죠? 그게 병리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다중인격을 봤을 때 그 차이는 정도의 차이죠. 얼만큼 더 극단적인지. 우리 속에서 다중인격이 있지만 우리 속에 있는 다중인격들은 그렇게 극단적이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을 하든지 뭐 정신분석에서 뭐 자아, 초자아, 뭐 원자아 이렇게 본다면 이 3가지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지만은 IFS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다중인격에서의 어떤 그 다양성 조금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차이는 정도의 차이라는 거.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처음 강의 시작할 때 박사님께서 이렇게 내면으로 들어가기 그 시간을 가지면서 그 부분이 이제 참 좋았다라는 의견들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그 내면으로 들어가기에서 어떤 경우에는 좀 하기 어려운 내담자들이 꽤 있는데 그런 경우에 좀 뭐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하기 어려운 내담자들하고는 억지로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그 내면으로 들어간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면 되겠죠. 선생님, 기쁠 때는 기쁜 걸 어떻게 아시는지, 화가 날 때는 어떻게 아는지, 뭐가 차이인지. 그래서 정말로 그 내면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마인드풀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마인드풀한 상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속에 전두엽이 깨어나고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조금 더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실질적으로 내면에 들어가서 나타나는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상관없이 그런 태도를 갖고 그게 뭘 얘기를 하는지를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실 수가 있으면 좋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혀 모르면은 내가 하는 게 뭔가 대단한 거를 뭐 지금 바라는 게 아니다. 당신이 기쁠 때 기쁘다는 거 어떻게 알고, 슬플 때 슬프다는 거 어떻게 알고, 화가 날 때 어떻게 아는지, 뭐가 차이인지 아느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 수 있느냐.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서히 내담자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게끔 다리를 놔주시면 좋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한 계단이, 그죠? 우리가 내면으로 들어가는 게 치료의 어떤 한 계단이라면 어떤 내담자들한테는 그 한 계단이 너무 큰 계단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계단을, 한 계단을 10개로 쪼개가지고, 그죠? 만들고 또 그 10개 중에 한 계단이 또 어떤 내담자들한테는 너무 이렇게 어려운 거라면 또 그 계단을 10개로 쪼개가지고 내담자의 맞춤 서비스를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마 이제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인 어떤 요 과정에서의 치료 어떤 과정, 상담 과정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이런 질문들도 사실 되게 많으셨는데 그 부분은 이후에 어떤 수련이나 이런 과정들을 하시면서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이제 관련해서 볼 책이나 논문 뭐 이런 자료들을 혹시 좀 추천해 주실 게 있으시면 좀 요청들이 좀 있으셨거든요. 네. 그 부분. 일단 저희 그 psychologykorea.com 웹사이트에 들어와 보시면요. 그 딕 슈왈츠께서 하신 무료 강의들이 있고요. 거기 자료들 아니면 트레이닝에 관심이 있으시면 트레이닝 자료들에 대해서 올라와 있고 IFS 관련 여러 가지 강의들이 유료 강의들, 뭐 무료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지속해서 저희가 그 IFS 관련 아니면 뉴로사이언스의 바탕을 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강의들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저희들 정보를 받아보시고 싶으시면 강의들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시고 싶으시면 여기 제일 뒤에 support@psychologykorea.com으로 선생님들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생님들 이메일을 리스트에 넣었다가 저희가 어떤 강의라든지 무료 강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저희 정보들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그 슈왈츠 박사님 인터뷰 내용을 다시 듣고 싶다는 요청이 참 많았는데요. 그것과 혹시 좀 전에 이제 좀 끊기긴 했는데 그런 자료들을 혹시 뭐
참여자분들께서 좀 보실 수 있을까요?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딕처스 박사님의 인터뷰들이 나와 있고요. 근데 그 세션 자료 같은 경우는 그 내담자 보호를 위해서 비록 이분들이 저한테 동의를 해주셨지만은 제가 따로 이거를 보여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하는 강의에서만 제가 보여드리고 나중에 녹화를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제가 삭제를 하고 보여드릴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조금 더 드리면 약물 치료에 대해서는 IF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약물 치료가 필요한 내담자들에게 그 질문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저희 강의에 들어오시면요, 약물 치료와 IFS라고 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랭크 앤더슨 박사님이 정신과 의사이시고 IFS 트레이너신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IFS 치료에서 약물 치료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치료사들이 꼭 알아야 되는 약물 치료 접근에 대해서 강의를 해놓으신 게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들으시면 좋고,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약물 치료를 하는 것도 어떤 그 여러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키죠. 약물 치료를 한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약을 꼭 먹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약을 먹으면은 내가 정말 내 의지를 잃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치료사가, 그죠? 어떤 경우에 약물 치료를 해야 되고 어떤 경우 약물 치료가 아니라 심리 치료를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있어야 될 거고요. 근데 그 한국에서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증상이 심하면 약물 치료를 해야 되고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심리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할 때와 약물 치료를 하지 않아야 될 때를 좀 더 이렇게 그 포커스를 하셔야 되고 그걸 아셔야 되고, 약물 치료를 해야 된다면, 그죠? 내담자한테 그거를 설명을 하고 정신과 의사를 만나기 전에 정신과 의사를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지를 치료사들이 준비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약물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파트들이 있겠죠. 오늘 제가 강의를 할 때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여러 가지 파트들이 있는 것처럼 약물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은 먹어야 돼라고 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 먹으면 컨트롤 당하면 어떡하지? 남들이 나를 정말 미쳤다고 생각할까? 약물 먹는다는 건 내가 정말 미쳤다는 걸 인정하는 게 될 거야.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마음들 하나하나를 다 이해를 하고 얘네들이 다 동의를 해야지. 내면에서 모든 파트들이 약물 먹는 거를 동의를 하고 약물을 먹어야지 약물 치료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동의 없이 그냥 강제적으로 약물을 이렇게 복용을 하게 됐을 때 내담자들이 약물 치료 효과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파트가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 IFS에서는 약물 치료를 할 건지 말 건지를 누가 결정을 하냐면은 내담자가 결정을 하게 합니다. 많은 정보들을 주고 당신이 정말로 그걸 원하고 모든 파트들이 내면에서 동의를 한다면 그때 약물 치료를 하고, 그게 가장 효과적으로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증상에 대한 이해 부분이 이제 IFS의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증상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뭐 번아웃 상태 이런 걸 소방관 상태로 보면 될지, 혹은 자아방어 기제, 방어 기제라고 하는 거는 관리자 유형에 해당하는 건지. 근데 그런 걸 생각을 하지를 마세요. 이게 뭐가 네. 소방관이고 뭐가 관리자니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선생님들이 너무 정신이 없어지니까요. 그거는 그냥 개념상 그런 거고, 환자를 직접 만나실 때는 아무 생각이 하지 마시고요. 뭐가 상처고, 그죠? 그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호자들, 그 디펜스라고 하죠. 증상들을 만나지 않고서는 상처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IFS 그 치료가요, 많은 그 치료사들이 상처로 빨리 가서 상처를 치유하는데 너무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죠. 그렇지만은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보호자들이 생긴 것처럼 디펜스랑 작업을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료에서 많은 부분과 많은 노력을 디펜스를 만나고 디펜스를 이해하는 쪽으로 하다 보면 햇빛 정체처럼 서서히 자연스럽게 상처로 가는 길을 터주고 그때 상처로 가는 거지, 충분히 디펜스에 대한 이해 없이 바로 상처로 가려고 하면 이 디펜스를 더 키우는 역할을 해서 내담자가
해리가 된다든지 압도된다든지 세션이 끝나고 나서 자살 사고가 더 올라갔다든지 훨씬 더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시간이 지금 12시가 됐는데요. 제가 중간에 많은 인터럽션이 있었으니까 한 10분 정도 더 이렇게 진행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거는 저희는 너무 좋지요. 네, 예. 네. 예. 그래서 증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항상 그 IFS에서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게 뭐 해리든지, 뭐 뭐든지, 뭐 우울증이든지, 뭐 공황장애든지, 모든 증상이 있다면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분명히 좋은 이유가 있을 거다. 그죠? 그리고 증상이 지금 나타났다는 거, 10년 전도 아니고, 한 달 전도 아니고 지금 나타라고 하는 거, 그죠? 분명히 좋은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가정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이유가 나는 지금 모르는데 그 좋은 이유가 뭘까를 찾아 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좋은 이유가 있는 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을 한번 보세요. 우울증의 좋은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울증은 나쁜 거고 이걸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울증에 어떤 좋은 점이 있을지. 그죠? 예를 들면 우울증이 있으면 내가 무기력해지고 밖에 나가지 않으니까 괜히 쓸데없이 사람들 만나서 상처받을 일이 없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우울하니까 밖에 나가서 뭘 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변명거리가 내가 해서 실패한다든지 해서 웃음거리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상들의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증상은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더 큰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아까 우울증 말씀드렸는데 상처받는 게 가장 큰 두려움이라면 우울증이란 증상을 만들어서 내가 상처를 덜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상처받는 거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울증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본다면 모든 증상은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중독도 마찬가지. 그죠? 그래서 항상 그 증상들을 볼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증상이 지금 어떤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그죠? 어떻게 보면 탐정이 돼야 되는 거야. 이 호기심을 가지고 내담자랑 같이 이 답을 찾는 겁니다. 어떤 조우가 있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증상이 가지고 있는 선한 의도, 정말 내담자를 도우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해나 자살 사고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접촉을 하지 않죠. 두렵기 때문에. 괜히 이런 얘기를 했다가 저 사람이 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으로 하지를 못하는데, 근데 정말 자해나 자살 사고도 따라가 봤을 때, 그죠? 저희 내담자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자살 사고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정말 자살을 할까봐 상담에 와서 얘기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자살 사고가, 그 파트가 하려고 하는 선한 의도는 뭐였냐면, 지금 삶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얘를 죽이지 않으면 이 고통을 더 많이 느낄 거기 때문에 이 고통으로부터 이 내담자를 이렇게 빼내주는 구원의 방법으로 자살 사고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얼마나 이 내담자의 고통을 공감을 했으면, 그죠? 이걸 더 이상 안 내가 죽음도 불쌍, 소방관이라고 하는 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통에서 나가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 선한 의도를 내담자가 발견했을 때 엄청난 감사함이 나타났어요. 정말 아무도 나를 이렇게 이해해주지 못했는데 이 자살 사고라고 하는 부분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줘서 고통에서 나를 구해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입장이 바뀌게 되자 자살 사고가 이제 더 이상 두려운 게 되지 않는 거예요. 두렵지 않고 나를 위하는 정말 따뜻한 어떤 보호자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내담자가 자살 사고를 대하자 자살 사고의 힘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처음에는 엄청난 괴물처럼 느껴졌다가 이미지 자체도 상당히 따뜻한 햇빛처럼 이렇게 변하게 되고, 그랬을 때 더 이상 자살 사고가 있지 않고, 그러면 내가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실에서 다른 옵션들을 찾아 나가는 방법들을 만들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 항상 긍정적인 측면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선호도를 파악을 하고 증상을 존중해주고 그다음에 치료사가 이해하고 싶은 형태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증상이 이해받고 싶은 형태로 이해를 해준다는 거. 이건 트라우마 환자들을 다룰 때 우리가 필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치료사가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내담자가 그 증상이 내담자가 이해받고 싶은 형태로 어투를 해서 이해를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증상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상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이유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또 다른 옵션을 찾는다는 거. 그러니까 저희 내담자의 자살 사고 같은 경우는 죽지 않으면은 이 고통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 없으니까 죽여야 돼라고 생각했다면 죽지 않고도 이 사람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옵션을 알면 내담자를 죽이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료사제 생각하는 거 증상을 없애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옵션을 만드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줘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전설의 고향하고 상당히 비슷한 개념이에요. 전설의 고향에서 보면 그 귀신이 밤마다 나타나는데, 그죠? 그게 상당히 무섭게 나타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귀신이 나타나는지는 궁금해하지 않고 귀신을 없애려고 한다든지 도망만 가는데 어떤 아주 훌륭한 고원님이 와서 처음에 하는 게 네가 왜 나타나는지 궁금함을 가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귀신이 왜 자기가 나타나는지 억울한 일이 있고 이야기를 하고 실사를 나가고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을 해주게 되면은 이 귀신이 예쁜 언니가 돼서 하늘로 가는 어떤 그런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참 IFS에서 추구하는 그 진행 방법이랑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IFS 치료사가 내담자를 바라보는 태도도 마찬가지로 그죠? 치료사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담자가 전문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내담자의 증상으로부터 배우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낸 것도 내담자고 그렇지만은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내담자들이 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건 다 무의식적으로 비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내담자를 블레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도 내담자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내담자라고 하는 거. 내담자가 셀프 상태로만 있으면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아주 창조적으로 정말 놀랍게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담자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코 테라피스트로 이렇게 지구를 하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참 내담자들 보고 상담하는 게 편한 이유가요. 제가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막히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혀 있는데 당신 생각에는 왜 그런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면 내담자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라고 저한테 알려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들 하나의 코 테라피스트로 생각을 하고 내담자의 조언을 구하는 거 그랬을 때 훨씬 더 저 혼자 막 이거를 예측하고 알아나가고 이게 풀어나가려고 할 때보다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내담자를 믿고 내담자의 셀프가 주도해서 자신의 내면 시스템을 치유하게끔 한다는 거. 치유의 동의는 내담자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치료사가 셀프 상태에 있어야 돼요. 치료사가 아까 8가지 말한 그 특성 상태로 있어야지만 내담자를 믿고 이런 과정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뭐 짧은 시간을 통해서 그죠? 배운 걸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급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일단 치료사로서 안건을 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 내담자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사심을 다 내려놓고 내담자 말을 정말 잘 듣고 내담자가 뭘 원하는지를 들으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서비스업이에요. 그죠? 우리가 뭐 시대가 좋아가지고 뭐 선생님이고 박사님이고 하지만은 우리가 한편으로 서비스업입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내담자가 뭘 원하는지를 그죠? 목표를 확실하게 알고 그걸 달성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거. 그러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슈퍼비전에서 보면 목표가 제가 그럼 내담자가 치료에 오는 목표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목표는 자기가 정한 목표지 내담자가 정말 무슨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안건은 내려놓으시고 내담자가 필요한 것들을 하고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가 뭐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싶은지 전체적으로 뭘 달성하고 싶은지 이 치료 세션 안에서는 뭘 좀 더 탐색하고 싶은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실 가능한 목표를 세우셔야 될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면으로 향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면으로 향해야지 내가 뭔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문제가
외부에 있고 저 사람만 변하면 저 사람만 변하면 저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나는 평생 그렇게 고통받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오케이? 그러면 저 사람이 그랬을 때, 저 사람이 그러더라도 당신이 다르게 대할 수 있으면, 당신이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방법이겠느냐. 그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현실 가능한 목표를 선생님들이 지로에서 세우시는 거. 그 다음에 파트 랭귀지를 사용하고 그 말은 내담자의 언어를 사용하신다는 거야. 당신의 그 소방관 파트 이런 말을 하면 내담자들이 상당히 싫어하고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건 선생님들이 개념상 가지고 있는 거고 내담자들이 하는 말들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그 내담자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이라든지 그 타겟 파트의 열린 마음과 호기심을 가지고 대해주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담자의 증상과 사랑에 빠져야 된다. 제일 먼저 치료사가 내담자 증상이랑 사랑에 빠져야지 그 힘을 통해서 내담자가 스스로 그 자기 증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민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게 상당히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항상 아까 계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타겟의 긍정적 의도를 파악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항상 긍정적 의도뿐만이 아니라 네가 이걸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을까 봐 걱정하는지 그 이면에 있는 두려움도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천천히 해야 된다는 거. 빨리 가는 게 절대로 좋지 않아요. 특히 트라우마 환자들하고 작업할 때는 천천히 가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모든 시스템이 동의를 하고 조금 더 가도 되겠다는 허락하는 사인이 있어야지 들어가야지 그냥 빨리 상처로 들어갔을 때는 훨씬 더 안 좋은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내담자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염두에 두시고 천천히 그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게끔 햇볕 정책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럼 뭐 질문을 해야 될 게 더 남았나요? 질문은 사실 뭐 상당히 많은데요. 혹시 한 가지만 조금 더 네.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그러면 이 지금 IFS를 아동이나 집단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럴 때 네. 유의점이 있는지랑 이제 한 가지는 박사님께서 이제 정신분석가 하셨는데 지금 IFS에서 IF 전문가로 활동을 하시는데 그 충돌은 없는지 그 과정은 또 어땠을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뭐 나머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더 추후에 공부하시고 또 훈련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만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동 집단 사용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에게 맞는 언어를 쓰는 거. 그렇죠? 사실 대가들은 그렇잖아요. 아주 쉽게도 설명을 할 수 있고 아주 어렵게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아동에게 적합한 눈높이에서 맞춰서 얘기를 하신다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직관적으로 이 방법이 아주 잘 들어요.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보셨죠, 그죠? 보셨을 텐데 그 영화를 보면 IFS 컨셉이랑 상당히 비슷한 거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픽사랑 같이 IFS 연구소랑 합작을 해서 지금 교육용 비디오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그 비디오를 보고 오라고 얘기를 해줘도 좋고, 그러니까 그것처럼 네 마음속에 이런 마음도 있고 저런 마음도 있고 그림으로 표현한다든지 아이들은 말보다는 뭐 그림이라든지 어떤 그 매체들 아니면 인형들을 이용해서 네 마음속에 이렇게 화가 난 마음도 있고 뭐 이런 마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게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파트들을 외재화해서 놀이 형태로 해주시면 훨씬 더 사용하기가 좋고요. 집단 같은 경우에서도 뭐 그 좀 더 창조적으로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집단에 관한 책들도 나와 있는 한국에 번역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짧게 집단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뭐 집단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겠죠. 어떤 뭐 트라우마 서바이버들의 어떤 뭐 집단이다라고 하면 어떤 주제들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의 파트를 이야기를 하게 해서 다양한 파트들이 있으면 그 하나씩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한다든지 어떤 공감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신분석가로 활동을 하고 지금 이 새로운 트라우마 치료 방법들을 배우면서 갈등 상황은 없는지 갈등 상황이라기보다는요. 저는 제가 정신분석가로 배운 것들도 상당히 많은 인간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정신분석을 하면서는 제가 갈등을 했었던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었냐면 이게 너무
인텔렉츄얼하다는 거, 사람들이 막 내 자신에 대해서 알아나가고 하는 건 좋은데 일상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미국 같은 경우 정신분석 20, 30년 하고 그렇지만은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는데 내 삶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좌절이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안다고 하는 거하고 내 삶이 변한다고 하는 거는 두 가지 다른 일인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IFS나 트라우마 전문 치료를 하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거에서 상담은 끝나면 되는 건 같지는 않아요. 그 이상으로 내 삶이 변해야지만 좋은 상담이고, 그래서 IFS는 그걸 할 수 있는 도구를 저한테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거에 좀 더 할 수 있는 거, 제가 좀 더 쓸 수 있는 또 다른 도구를 가진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늘 2시간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이미 선생님들이 잘하고 계시는 방법들이 있을 테니까요. 거기에 더하기 IFS 개념을 조금 가져와서 쓰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록 아주 열정적으로 저희에게 많은 걸 전해주시려고 너무 애를 써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이제 화면에 또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대부분은 지금 많은 분들이 안 보이는데 이 계신 곳에서 감사의 박수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